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13조 원 요구에 대한민국이 핵무장 선언으로 맞섰기 때문입니다. 미군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틸 것이라 믿던 미국은 큰 충격에 빠졌고 72시간 내로 직접 확인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급히 조사단을 파견했죠.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조사단의 충격적인 보고에 결국 미국은 스스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초강대국 미국을 쓰러뜨린 대한민국의 핵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한국이 해압 기술을 손에 넣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오후 4시 워싱턴 DC 국방부 긴급 상황실에 울려 퍼진 다급한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애덤 챈들러입니다. 미국 방부 펜타곤의 전략 분석실 선임 분석관입니다. 저의 세계는 감정이나 예측, 희망 같은 불확실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오직 데이터 검증 가능한 사실과 통계만으로 구축되어 있죠. 저에게 데이터는 중력과도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법칙이었죠.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제가 분석해온 데이터는 단 하나의 진실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우산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라는 사실이었어요. 몇 년 전 남미의 한 국가가 반미 노선을 걸으며 우리에게 등을 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경로했고 저는 그 나라의 경제적 약점을 분석하라는 임무를 받았었죠. 저는 그 나라의 주력 수출품과 수입 의존도 외채 구조를 분석해 단 3장짜리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뒤 그 나라는 극심한 경제난 끝에 백기를 들고 우리와의 재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당연한 결과였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만든 휴대전화가 전 세계인의 손에 들려 있고 그들의 자동차가 미국의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국의 가수들이 빌보드 차트를 정복하고 그들이 만든 드라마와 영화가 세계인의 눈물을 쏙 빼놓고 있다는 것도요. 제 팀의 젊은 분석가들이 점심시간마다 그런 이야기로 떠드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귀여운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었죠. 그 모든 문화적 성공은 결국 평화라는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울타리는 지난 70년간 바로 우리가 세워준 것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막대한 원조를 제공한 것도 우리였고 1997년 국가부도 사태에 빠져 자존심을 구겼을 때 구제금융을 주도해 그들을 구해준 것도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위협인 북한의 코앞에서 한국인들이 매일 밤편히 잠들 수 있도록 지켜준 것은 바로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편견이 아니었어요. 매년 업데이트되는 국방 데이터베이스와 경제 보고서가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선언이 거칠게 표현되었을 뿐질적으로는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라고 판단했습니다. 수혜를 입었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아는 세상의 법칙이었고 데이터가 말해주는 질서였으니까요. 바로 그때 제 책상 위에 전화기에서 비상호출음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발신지는 단 한 단어 백악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구두발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사방은 온통 차가운 대리석과 강철뿐이었죠. 사실과 논리만이 존재하는 공간, 제가 가장 사랑하는 펜타곤의 풍경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이 거대한 미로 속에서 저는 오히려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혼돈이 이곳에서는 명료한 데이터로 정리되고 있었습니까? 하지만 제가 향하는 백악관은 조금 다른 곳이었어요. 그곳은 사실과 논리 위에 힘과 의지라는 변수가 더해지는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곳이었죠. 저는 차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한국의 관료들이 온갖 외교적 수사를 동원해 매달려 오겠구나. 자신들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안보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설명하며 감정에 호소하려 들겠지. 하지만 결국 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데이터 앞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마이클스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권위적이면서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고풍스러운 가구들과 역대 대통령들과 찍은 사진들이 방문자를 압도하고 있었죠. 그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크리스털 잔내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사양했어요. 임무 중에는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저의 원칙이었으니까요. 애덤 보고 있나? 대통령의 연설 말이야.
아주 뜨거운 반응이더군. 마이클스는 거대한 창밖 워싱턴 기념탑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네, 보좌관님,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경한 메시지였습니다. 때로는 모호한 외교적 언어보다 시장 상인처럼 솔직한 말이 더 잘 먹힐 때가 있지. 대통령께서는 장사를 하고 싶어 하셔. 아주 간단한 장사지. 우리는 세계 최고의 안보를 제공하고 한국은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 그들의 GDP가 2조 달러에 육박하는데 100억 달러는 그들에게 푼돈이야. 그런데 저쪽에서 아직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모양이야. 그래서 자네가 필요해.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매처럼 날카로웠어요. 한국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만약 거부했을 때 그들이 치르게 될 끔찍한 대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주게. 경제, 군사, 외교 모든 분야를 막해서 말이야. 의회와 언론을 설득할 논리가 필요해. 챕터 1. 경제 붕괴. 챕터 2. 군사적 공백. 챕터 3. 외교적 고립.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공포를 데이터로 보여주란 말일세.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 분석과 예상 피해 규모를 수치화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보고서의 구조가 그려지고 있었죠. 좋아. 가장 아픈 곳,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짚어내. 그들은 선택지가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야 해. 이건 협상이 아니야. 애덤 통보라는 걸 명심하게. 마이클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집무실을 나오며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죠. 한국은 결국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들이 가진 데이터 안에서 정답은 단 하나뿐이었거든요. 물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서울의 풍경과 실제 서울의 모습이 얼마나 달랐는지를요. 저는 한국의 국가안보실이 당황과 분노, 격렬한 토론으로 밤을 새울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어떻게든 미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비공식 채널로 접촉을 시도하며 애원할 것이라 생각했죠. 제가 알게 된 것은 모든 것이 끝난 한참 뒤의 일이었지만 그날 같은 시각 서울의 국가안보실 지하 벙커에서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백악관 브리핑이 떠 있었고 그 앞에 선 김서현 자문관과 박진욱 장군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화면을 보고 있었다고 해요. 주변의 젊은 실무자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분주하게 움직이며 보고서를 올렸지만 두 사람만은 고요한 폭풍의 눈처럼 미동도 없었죠. 한 젊은 분석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자문관님, 백악관에서 비공식 채널로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 발언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자 김서현 자문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젊은 분석가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죠. 예상했던 그림입니다. 공식 채널로만 대응합니다. 앞으로 비공식 채널로 오는 모든 연락은 무시하세요.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벙커 안에 소란이 조금 가라앉았다고 해요. 그때 박진욱 장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군. 청구서부터 내미는 걸 보니 저쪽도 상당히 초조한 모양이야. 저들의 가장 큰 무기는 공포라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대응이야. 김서현 자문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초조한 건 우리가 아니죠, 장군님.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사무실에도 백악관과 서울 안보실 간의 긴급 화상회의에 배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죠. 제 역할은 한국 측의 반응과 논리를 데이터화하여 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은 둘로 나뉘어 한쪽에는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존 마이클스가, 다른 쪽에는 예를 갖춰 반듯하게 앉아있는 김서현 자문관과 박진욱 장군이 보였습니다. 시작부터 분위기는 팽팽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지.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동맹은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100억 달러 예스 혹은 노로 답하십시오. 마이클스는 한치의 외교적 수사도 없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죠. 저것이 바로 힘을 가진 자의 여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너머 서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보좌관님, 동맹은 거래가 아닌 가치와 신뢰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합의된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그 원칙을 벗어난 일방적인 요구에 응할 수는 없습니다. 김서현 자문관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내용은 조금도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마이클스는 잠시 미관을 찌푸리더니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김 자문관님, 한국의 반도체 수출,
미국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유감스럽지만 무역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안보와 경제를 연기하겠다는 저는 김서연 자문관의 표정이 굳어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희미한 미소까지 지으며 대답했어요. 보좌관님, 저희는 안보와 경제를 연기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70년간 쌓아온 동맹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니까요. 마이클스는 코음을 치며 되물었습니다. 가치와 신뢰. 좋은 말이지만 그걸로는 미사일을 막을 수 없지. 그럼 우리의 제안을 거부하고 미군 철수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건 명백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 한국 측 대표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굳어지는 것을 예상했어요. 데이터상으로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던 박진욱 장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당기지도 않고 그저 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한민국 국군은 지난 70년간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왔습니다. 물론 그 시나리오에는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어요. 마이클스의 얼굴에 떠있던 오만한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의 동공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건 허세나 감정적인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된 시나리오 중 하나를 그저 팩트로서 전달하는 듯한 건조한 어조였죠. 데이터에는 없던 변수였습니다. 제 완벽한 세계에 처음으로 나타난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뒤에도 제 귀에는 박진욱 장군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시나리오. 그건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익숙한 저에게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잘 짜인 알고리즘이 내놓은 최종 결과값처럼 들렸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그래서 더 섬뜩한 현실의 선언이었죠. 존 마이클스는 경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제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어요. 애덤 방금 그거 들었나? 저 오만한테도 당장 저들의 자신감을 꺾어버릴 카드를 찾아내. 저들이 우리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란 말이야. 그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제 완벽한 데이터의 세계에 감히 도전장을 내민 그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의 출처를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임무는 이제 더 명확해졌어요. 한국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는 것, 그들의 경제와 국방이 얼마나 미국이라는 거대한 산에 기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펜타곤이 보유한 가장 깊숙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접근 권한을 한 단계 더 올렸고 화면에는 기밀로 분류된 수많은 정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 분석은 K방산 한국의 국방산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명백한 약점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들이 만드는 무기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겉보기엔 그럴듯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엔진이나 변속기, 레이더, 통신 장비 같은 핵심 부품들은 분명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 공급망만 차단하면 한국의 무기 공장들은 하루아침에 멈춰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가설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설을 증명해줄 데이터를 찾기 시작했죠. 저는 먼저 K9 자주포의 성능 보고서부터 열어보았습니다. 몇 년 전 유럽의 한 국가에서 차세대 자주포 도입을 위해 세계 유수의 무기들을 모아 경합을 벌인 적이 있었죠. 당연히 우리의 팔라딘 자주포가 압도적인 성능으로 1위를 차지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최종 결과 보고서의 최상단에 적힌 이름은 미국의 M197 팔라딘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9 썬더 그 이름이었습니다. 급속 사격 능력, 기동성, 생존성 거의 모든 평가 항목에서 K9는 우리 무기와 대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오류일 거야. 아니면 로비의 결과거나. 저는 애써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다음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 세부 내용이었어요. 저는 계약서의 기술 이전 항목을 ISTER 사이 뒤졌습니다. 분명 미국의 핵심 기술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허가해주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계약서는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기술 이전 항목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오히려 폴란드 현지 생산 및 공동 기술 개발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허락이 필요한 기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 그 계약에 참여했던 미방산 업체의 오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부터 내쉬더군요. 애던 말도 마. 폴란드건은 정말 굴력이었어. 우리 팔라딘이 성능에서 밀린 게 아니야. 물론 저쪽 물건도 훌륭했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지. 저쪽은 계약서에 도장 찍자마자 3개월 안에 초도 물량을 보내주겠다고 했어. 우린 빨라야 2년이었는데 이건 기술의 싸움이 아니었어. 제조업의 싸움, 속도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진 거야. 제 머리가 띵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능과 기술력이라는 데이터에만 매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은 그리고 국방은 생산 능력과 보급 속도가 절반을 차지하는 분야. 한국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고 완벽하게 성공을 거둔 것이었죠. 저는 다른 파일들을 열어보았습니다. 호주, 이집트, 터키, 인도. 믿을 수 없는 이름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이 모든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우리의 무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매한 무기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였어요. 보고서의 한 구석에는 이런 분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산 무기는 최고의 성능을 보장하지만 높은 가격과 느린 납기 그리고 까다로운 기술 이전 조건이 단점이다. 반면 한국산 무기는 미국산에 준하는 성능을 보이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이고 납기가 빠르며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능 부분이었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무기는 세상에 많았어요. 하지만 미국산 무기와 준하는 성능이라는 평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데이터가 경고등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우리를 따라잡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넘어서고 있었던 거죠. 저는 존 마이클스에게 중간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의 집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약점을 좀 찾아냈나? 그 번지르한 무기들. 우리 부품 없으면 그냥 깡통이지. 마이클스는 기대감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죠. 보좌관님, 국방산업 분야를 분석해 본 결과 예상과는 다른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술 자립을 이루었고 오히려 우리의 전통적인 무기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고작 탱크 몇 대 팔았다고 호들갑이군. 그건 우리가 진짜 기술을 팔지 않으니까 생긴 틈새 시장일 뿐이야. 그럼 핵심 부품은 엔진이나 레이더 같은 것들 말이야. 그런 건 여전히 우리가 공급하고 있지 않나? 물론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했거나 혹은 공급망을 유럽 등지로 다변화하여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현저히 낮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압박 카드로 쓰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제 대답에 마이클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이내 무시하듯 손을 내었어요. 시시한 소리. 방산 시장이야 그럴 수 있지. 진짜는 따로 있잖아. 경제, 특히 반도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지. 반도체 그거 대만에서도 만들잖아. 일본에도 있고. 뭐가 문제라는 건가? 공급사를 바꾸면 그만이지. 미국 시장이 없으면 삼성이고 하이닉스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쪽을 더 깊이 파고 들어보게. 잔소리 말고 약점이나 찾아오란 말이야. 그의 무지에서 비롯된 자신감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좌관님, 이건 빵 가게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F-35에 들어가는 칩은 전 세계에 오직 한 명의 제빵사만이 만들 수 있는 빵입니다. 그리고 그 빵집이 지금 불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차마 내뱉을 수 없었죠. 그는 듣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다시 제 사무실로 돌아와 거미줄처럼 얽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들의 명확한 약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분석 대상은 미공군의 자존심이자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였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이첨단 기술의 결정체야말로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였죠. 저는 F-35의 핵심인 항공전자 시스템, 그 중에서도 중앙처리 장치에 들어가는 특수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치파가 없다면 F-35는 날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으니까요. 공급망은 복잡했습니다. 텍사스의 로키드 마틴 공장에서 시작된 선은 일본의 부품,
공급사를 거쳐 대만의 패키징 업체를 지나 네덜란드의 장비 회사를 향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수많은 위장업체와 복잡한 계약 관계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낼수록 모든 선은 단 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72시간 공급 중단 시나리오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경고 메시지가 화면을 뒤덮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단순한 생산 차질이 아니었습니다. 연쇄 충돌이었죠. 텍사스의 조립 라인이 멈추고 애리조나의 테스트 센터가 마비되고 버지니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무기한 연기된다. 단 3일 만에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최종 목적지가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F-35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특수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오직 그곳에서만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대체 공급사 없음이라는 붉은 경고 문구가 섬뜩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국방 안보 자체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반도체 수출을 중단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수천 대의 F-35가 그리고 미군의 최첨단 무기 시스템 다수가 순식간에 멈춰 설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클스를 찾아갔죠. 이번에는 그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